네, 국회의장실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당 원내대표 회동은 지난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인데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우상호 주승용 원내대표 인사말 있었고요. 앞서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선 이후 협치를 해나가자, 또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인사말을 했고요. 인수위가 없는 새 정부를 위해서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자, 이런 다짐을 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앞서서 함께 현장을 보셨는데요. 지금 일단 원내대표, 사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눈 것들이 어쨌든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구성 앞두고 청문회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청문회 어떻게 될까 전망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그렇죠.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라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감동적인 걸 보면은 지금 우리 여야 관계나 국회 운영이 참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여소야대나 선진화법 이런 얘기들이 하면서 결국은 야당이 이게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야당의 협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게다가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데 인수위가 없다고 해가지고 허니문 기간도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도 지금은 일정 정도 그 국민의 뜻을 반영해가지고 협조적으로 가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게 걸러내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의 역할은 국민들이 야당에게 준 표도 있으니까 그 역할에 맞게 역할은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같이 움직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야당 상을 어떻게 정립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네. 사실 97년도에 첫 번째 그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그때만 해도 협조를 해야 한다 아니면 선명성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예. 결국 선명성을 가면서 제왕적 총재로서의 길은 갔지만 결국 정권은 되찾아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당에서도 지금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기회가 온 것이고 네네네. 그것을 국민들이 기회를 줬을 때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다음에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국민이 기대를 가지고 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총리 검증 잘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기본적인 야당의 태도가 감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적인 상식, 그다음에 평범이 너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정치 속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 평범함 그리고 상식 또는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난 며칠 동안에 보여줬던 그 평범함에 그다음에 상식적인 행보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권위주의가 걷어져 나가는 것과 함께 정쟁이라는 아주 명패가 말 그대로 상호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강박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예. 즉 전국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주도권을 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근본적이고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영역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지명자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사선의 국회의원이고 현직 전남도지사이고 하는 측면들을 봤었을 때 무난히 여야 협조를 받지 않겠느냐.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었잖아요. 가장 먼저 야당을 찾겠다 해서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에 야당의 주요 핵심 간부들하고 만나서 협치를 요청하는 모습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평범하게 꿈꾸던 대통령으로서의 모습들을 일정하게 보여준 결과물로는 쉽게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통과는 무난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파격이라는 표현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당연한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저는 파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좀 많이 반대를 해요. 네네. 너무 평범한 행위가 예. 어쩌다가 파격이 됐을까. 인선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 파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노동부 장관의 심상정 의원이나 그다음에 경제부총리의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는 말 그대로 파격이나
지금은 인선의 문제나 행보의 문제나 그다음에 정책에 대응하는 모습들은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부분들인데 네. 이것을 파격이라고 국민이 느낄 정도로 그동안에 그 엉터리였다라는 거죠.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사실. 근데 되게 오래된 듯한 느낌도 갖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인선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이제 주말 사이에도 바쁘게 이제 인수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무수석에 이제 전병헌 전 원내대표가 임명이 됐거든요. 비서실장보다 오히려 나이도 많고 정치적인 선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파격이란 평가가 좀 붙긴 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장 모시고 여야 대표들 모여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국민들 좀 안심이 되겠고 또 지금 이 파격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마는 예. 이 청와대 대통령도 그러시고 그 부인 김정숙 여사의 그 컵라면 민원인에 대한 컵라면 네, 네. 소식들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슨 뭐 이 반려견 그 고양이 애기까지 다들 국민들이 그 들으면서 그냥 입가에 미소가 띄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소통과 이 겸손으로 이렇게 규정지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그 좋아하는 모습이고 또 이 달라져야 될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병헌 이 수석 얘기했습니다만 임종석 실장도 그랬고 전병헌 이 수석도 둘 다 그 소통하는 사람들이고 겸손한 사람들이거든요. 전병헌 의원 참 이 그 수석 저걸 받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예. 이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 했고 또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삼선 의원으로서 정책위장 원내대표 최고위원까지 한 그렇죠. 그야말로 이 중진을 벗어나는 대표적인 정치인인데 후배일 뿐더러 이 정치적으로도 경력이 짧은 임종석 실장 밑에서 그 정무수석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다 네. 일이 중요한 것이지 네, 네. 자리나 그 형식이 아니다. 그만큼 이 겸손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병헌 수석 국회에서 별명이 꾀돌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꾀돌이죠? 예, 그만큼 일 잘한다는 일 얘기죠. 잘한다. 네. 일을 잘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일 잘한다는 것은 지잘났다가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 인정할 줄 알고 그래서 일을 그 생산적으로 완성시켜낼 줄 아는 능력. 이래서 붙어진 게 꾀돌이거든요. 참 전병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전병헌 수석이 인사말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국청 관계라는 표현을 또 그렇습니다. 썼던데 국회와의 관계도 그만큼 좀 의식을 하고 고민을 한 결과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네, 속보 나온 상황 잠깐 살펴보고 좀 가겠습니다. 군에서요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최고 고도가 2,111km로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뭐 로켓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 안보 인선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사실 그 서훈 그 내정자를 했을 때 국정원장 네. 내정자를 했을 때 너무 대화 쪽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안보실장 문제를 얘기를 할 때도 안보실장 자리라고 하는 게 외교 안보를 같이 통합하는 자리인데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명확하게 해답을 내려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북한은 일단은 대화를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 대화를 상정을 하고 마지막 고지점 같이 얼마나 대화의 주도권을 잡느냐 예. 거기에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에서 그렇게 유연한 태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게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보를 강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 공약에서 대화를 강조를 줬다고 하면은 북이 미사일을 발사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안보 쪽에 무게추가 갔다. 그리고 중국과의 그 협상에서도 오늘 특사 저기 1대1로 네네네. 포럼에 갔는데 여기서도 중국의 압박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축포를 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안보실장을 누구를 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 그게 얼마나 균형감을 갖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는 인사가 나오는 걸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참 이 그 4일 만에 미사일을 쏘아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는데 대통령 초기 대응이 청와대 초기 대응이 대단히 국민들에게 그 신뢰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가장 문재인 후보를 괴롭혔던 게 이 안보관의 이 불안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그 보고 받자마자 가장 그 임종석 실장으로 보고 받고 나서 첫 번째 말씀이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해라. 예. 그렇게 했고 또 회의에서 여건이 그간에 여건이 조성되면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회의에서 첫 말씀이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야 이 그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조건부로 바뀌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저희 남측 새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가 대화한다. 뭐 이런 식의 오판을 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이 입장을 밝힌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말씀 주신 대로 대단히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청와대 어떻게 안보실 체제를 어떻게 부릴 것이냐 그렇습니다. 한데 그간에 이제 지금 그 인사를 쭉 해온 것을 보면은 이 국정 실무 운영 전반은 이 그 내각을 통해서 하고 이 대통령의 어젠다 관리를 청와대에서 하겠다. 그래서 비교적 이 청와대는 개혁적이고 이 전문가 중심의 이런 그 인사들로 채워졌는데 네. 과연 안보실도 그렇게 할 것인지 뭐 한마평 오르신 분들 보면 뭐 이 군에도 있고 외교도 있고 또 문정인 교수 같은 이 그 전문가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도 다 이 그 충분히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전문가 그룹에는 문정인 실장만 해도 청와대에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그런 동부가 위원장으로서 경험을 또 실무 경험도 또 갖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우리 국민들이 그 생각하고 또 대통령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 선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하마평 오른 것으로 보면 누가래도 뭐 별 그 무리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하마평 문제는 또 오늘 뭐 어쨌든 오늘 그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어쨌든 나흘 만에 지대지 로켓이 이제 발사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안보에는 여야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참모진과 문재인 정부의 참모진이 같이 회의하는 모습들은 네. 많은 국민들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심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이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그 순발력과 안정감이었던 것 같아요. 방금 그 소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이 새벽에 보고를 하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 해라 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를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들, 대통령의 그 안보에 대한 순발력과 안정감이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허언이 아니었구나. 이러한 국가 비상시기에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안정감을 주느냐 안 주느냐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또 하나 보여줬고 그다음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 대북 문제나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투명하고 도대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런데 분당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비서실장이 보고를 해주는 부분들,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알 권리라고 하면서 브리핑을 했죠. 예, 네. 알 권리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그 불안함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정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투명함과 더불어 예측 가능한 안보 현실들을 이제 또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없는 안보,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이 순발력이 있는 대응,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안보 상황, 비상시국에서 예측 가능한 그 정부의 그 대응 태도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그 사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준 그 대응 형태였다고 이제 저는 분석을 해보는 거죠. 네, 사실 뭐 문재인 그 정부와 관련해서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점, 우려했던 부분이 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첫 단추는 잘 꽂아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마침 뭐 그 어찌됐든 자극을 줬고 예.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첫 단추는 잘 꽂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인 거죠. 예,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것이 국론 분열로 갈지 아니면 통합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유보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 대신 압박 강도를 좀 높여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과 뭐 여건이 된다면 북한도 가겠다라고 취임식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건부 입장을 그렇게 예. 해서 충분히 밝히셨고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그 북한에 대한 그 태도가 약간의 좀 변화가 사실 있었거든요. 예. 뭐 김정은도 만나겠다. 뭐 그러면서 몇 가지 발언들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해 갔는데. 이번에 이 미사일 그 발사를 계기로 해서 또다시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게 좀 이 강경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측에서는 결국 이제 다행스러운 게 네. 지금 이미 그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미중 일러 네네. 뿐만 아니고 EU까지 특사를 지금 파견하도록 했거든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나고 확인은 다 언론 공식 통해 발표를 해서 알려졌죠. 특사를 보내기로 했는데 예, 예. 특사가 가서 이 문제까지도 다 같이 이 논의를 하겠죠. 또 우리 대통령 입장도 친서도 직접 전달할 것이고 예. 그렇게 기민하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는 가운데서 미국과도 충분히 미국의 입장 또 우리의 입장 등까지 포함해서 네. 기본 그 논의는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문제 박근혜 정부의 그 평가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15년에 중국의 9.3 전성일 날에 청와대 청와대란다 천안문 막루 외교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가 아마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한 외교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러면서 사실상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상당히 떨어뜨려 놓고 그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를 상당히 밀접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4.13 총선, 그 다음에 4.13 총선이 끝나고 사실상 4.13 총선에 대한 패배를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사드를 던진 이 의도들, 정치적 의도들도 컸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4.13 참패 이후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를 놓고 국면 전환을 시도했던 과정들 속에서 다시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멀어졌고 이 멀어진 관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사실상 뭐 방송 영상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대문 동대문이 찌그러질 정도로 네. 의류 산업이라든지 관광 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바닥 경제 전반에 구체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준 현실이 결국 사드와를 매개로 해가지고 한중 관계의 불편함인데 이러한 한중 관계의 불편함에 대해서 어쨌든 시진핑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의 이 통화 내용들이 중국에서 많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여기에 중국 통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해찬 전 총리가 특사로 방문함으로써 네. 그동안에 경색되고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신대땅 무드, 해빙 무드를 탄다라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살리기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네네. 이해찬 전 총리의 중국 특사 파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였다고. 특사의 면면과 관련해서 일부 뭐 설명도 있었지만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좀 마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4대국에는 정치인들이 갔죠. 네. 그리고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서는 뭐 현직 교수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역시 대상국에서 과의 관계, 네네. 그게 첫 번째 고려가 됐을 것 같고 두 예. 번째는 대통령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대통령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정당에서 위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중국과는 굉장히 미묘하고 중대한 지금 상황인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서 이해찬 전 총리를 예. 했다는 거는 이해찬 총리는 뭐 그 10여 년 전에 이미 특사 경험이 있고 예. 그래서 관시 중국말하는 관시 네네. 그게 있고 예. 또 친노 그룹의 좌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내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비중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시 괜찮은 인선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네. 물론 그런데 뭐 가가지고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홍석현 전 주미대사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 과연 기뻐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예를 들자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 주미대사를 할 때 국내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엔 그 사무총장이 못 되는 그런 과정은 있었는데 게다가 이번 대선 때 일정 정도 역할을 했던 언론사의 그 회장으로서 과연 이게 뭐 좋은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어찌됐든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가장 그 말씀 주신 대로 국가별 맞춤형으로 특사를 선택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석현 회장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주미대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고 또 그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간에 언론사 사주로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모두가 다 알 만큼 미국의 인맥이 좋고 또 관계도 좋았습니다. 지금 저 미사일 발사하는 이 국면에 특히나 홍 회장이 가게 돼서 그런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또 대통령 뜻을 백악관에도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국 지금 사드 때문에 얼마나 오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네. 최악의 상황이 돼 있는데 이해찬 전 총리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특사로 갔을 뿐만 아니고 예. 그간에 그 리커창 그 중국 총리를 비롯해서 중국 그 최고위층의 인맥이 좀 굉장히 인맥이 두텁고. 아주 두텁죠. 실제로 방금도 T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황보시보에서 네, 네. 대단히 반색을 한다 이례적이죠. 저런 경우가 저렇게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아무쪼록 지금 우리가 이 사드 문제, 북핵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동북아 질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들이 잘 풀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송영길 의원도 역시 또 송영길 의원도 러시아의 관계 대단히 좋고 네. 조윤재 박사 영국 대사를 하셨습니다. 청와대에서 네. 정책실장도 했고 그만큼 지금 EU 독일 우리가 그간에 이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던 나라들인데 관계를 다변화하고 그 국제관의 이 문제들을 북핵 문제나 예, 예. 또 우리 한반도 문제들을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그만큼 그 폭을 넓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삼대국을 또 좋은 많이- 선택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사항도 얘기가 나왔는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그 절차를 밟겠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업무 지시 지시 내용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인천공항을 다녀온 것을 봤을 때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짝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규직화죠. 임시직을 정규직화한다라고 하는 기본 틀에서는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순직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를 정규직화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특히
스승의 날이고 이 시점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예. 일단은 순직 자체를 그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도 사실은 보훈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했고 예. 그다음에 뭐 몇 가지 그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됐어요. 처음에는 인수위가 없고 내각을 설립하지 못하고 한 그 정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요 절차적인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 분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